분해자 이걸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것처럼 생태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은 종이 다양하고, 그죠? 야생의 환경처럼 먹이 사슬이 좀 더 복잡하고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조금 더 유지가 잘 되죠. 예를 들어서 메뚜기 한 종자만 있었다라고 하면 메뚜기가 예를 들어서 눈이 작황이 안 돼. 메뚜기가 먹을 벼가 없으니까 그죠? 다 굶어 죽어버려. 메뚜기가 죽어버리면 당연히 메뚜기만 먹고 사는 깨구리는 같이 먹을 감이 없으니까 굶어 죽겠잖아. 그치? 근데 이제 허허벌판에 메뚜기뿐만 아니라 여치나, 그치? 방앗개비나 여러 이제 메뚜기 대신 먹을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종 다양성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덩달아서 개구리가 멸종될 확률은 낮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오른쪽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 76쪽에 먹이 사슬 있고 먹이 그물인데 먹이 사슬은 먹고 먹히는 관계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나타내는 게 먹이 사슬. 그런 먹이 사슬이 되게 복잡하게 엮여진 게 먹이 그물, 그죠? 먹이 그물이 다양한 생태계일수록 생존이 더 좋더라. 감기약 먹었어요, 지우씨? 괜찮아요? 오케이. 자, 허리 좀 펴고, 고개 좀 들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일 건데,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는 그러면 순환하냐, 물질도 순환하냐, 둘 다 순환하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 버리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생태계 내에서는 여러분이 에너지랑 이퀄 물질 같다라고, 같은 주의라고 생각이 여길 수 있지만, 물질과 에너지는 좀 다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달라요. 그죠? 에너지라고 하는 건 파장 형태로 빛에너지, 아니면 열에너지, 아니면 화학에너지, 이런 형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당연히 햇빛에서부터 오는, 그죠? 햇빛에서부터 오는 빛에너지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생산자에게. 그죠?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그 빛에너지와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유기물로 고정이 되겠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 그죠? 유기물로 고정이 돼서 생산자도 이 고정됐던 유기물 형태 그대로로 자신의 세포에 사용되지 못해요. 오케이? 여러분이 생물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호흡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호흡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계속 산소를 마시고 계속 영양소를 섭취해줘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식물도 세포호흡을 합니다. 오케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저에게 중학교 어렸을 때부터 생물 과정을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제가 돈을 바꾸는 활동이라고 해서 많이들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하고 둘 다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식물은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얘는 광합성을 하면 스스로 양분들이 합성되기 때문에 독립영양 생물입니다. 오케이? 근데 동물은 얘는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섭취를 통해서 끼니 때마다 먹어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물인 얘는 종속 영양 생물이야. 종속 영양 생물.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종속되어 있다고. 영양분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지만, 먹고 살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먹어줬던 가장 사이즈가 작은 포도당, 여러분이 밥 먹죠? 그게 소화돼서 포도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기 먹죠? 단백질? 그게 소화가 되면 제일 사이즈가 작은 뭐가 됩니까? 아미노산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기 먹을 때 같이 마블링, 그죠? 기름진 것도 같이 먹죠. 그러다 현미유나 이렇게 콩기름 해가지고 계란후라이에서 먹으면 기름진 것들 같이 들어오잖아. 지방. 그죠? 그럼 얘는 지방 첨가 모노그리세리드라고 하는 형태들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얘를 우리 세포에서 그대로 이 화학적 에너지를, 얘는 다 화학 에너지입니다. 이 화학적 에너지를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그대로 쓰지 못하고요. 이 화학 에너지를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 다음에 그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을 해줘야 할 때 반드시 산소라는 기체가 필요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일본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세포 안의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엽록체의 반대 친구.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은 어디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고 동물세포에도 있어요. 식물만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걔는 스스로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거고, 동물인 우리는 자 양분을 합성 못해도 이 받은 이 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이 아니에요. 미국 돈인데 우리나라 인 코리아, 한국에서 바로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달러를 그대로 통용해서 쓸 수가 없죠. 편의점 가서 달러 내고 그저 돈 바꿔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달러인데, 그지?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꿔줘서 쓴단 말이야. 그렇게 돈을 바꿔주는 기관, 세포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고, 이럴 때 산소라는 기체가 꼭 필요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돈,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의 화폐가 바뀌어. 오케이? 근데 그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적으로는 ATP라는 화학적 분자야. ATP라고 하는 화학 분자. ATP라는 화학적 분자야. 그래서 나중에 실제 ATP라는 화학적 분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세포 안에서는 얘를 에너지를 꺼내다 쓰기도 하고 또 저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화폐를 사용하는 거구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라는 화학적 형태 그대로를 쓸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그러하다 보니 포도당이든 아미노산이든 뭐 지방산이든 다 공통적으로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잖아. 탄수화물은 C와 탄소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탄소와 수소하고 산소하고 질소, 지방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C와 H와 O 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한 잔여물, 결과물들이 H2, CO2와 H2O라고 하는 노폐물이 발생되고 이 CO2를 바깥으로 버려주는 거라고. 마시고 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이렇게 세포를 늘상 하기 때문에 산소가 항상 필요한 거고, 산소가 많이 들어와줘서 산화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해줘야지만 굉장히 많은 형태의 에너지 양만큼으로 다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의 화학적인 결합들이 다른 형태의 화합물로 바뀌어지다 보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방출되어서 나가는 거야. 자, 받아들이고 내보내주는 세포흡을 누구도, 식물세포도, 누구도, 동물세포도, 그리고 미생물,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해당하는 세균들도, 대장균이나, 그지? 또는 뭐 버섯이나 곰팡이와 같은 세균들도 저렇게 세포흡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자신의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생명체는 우리 또 일반 우주계나 또는 일반 그냥 실험실 상황에서와 다른 고유한 시스템이잖아. 네? 영이 될 수 있는 나름의 고유한 시스템의 형태들로 가장 다 공통적으로는 저렇게 세포흡 단계로 일어나는데, 근데 이렇게 세포흡을 하는 과정에서 ATP라는 화학적인 분자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부 열에너지 형태로 열이 생겨. 발열 반응이야, 일종의. 열이 생겨. 그래서 조금 세포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체온이 올라가는 경험을 할 거야. 되게 여러분이 춥다가도 이제 뭐 선생님 저 수학 문제 하나 풀다 보니까 막 열나는데 이러진 않겠지만 가끔 이제 독서실이나 스카 가가지고 그죠? 막 그 난방기가 너무 많이 틀어져 있으면 그죠? 막 공부하다가 집중하다 보면 열나는데 그지? 잠아 막 이래서 막 옷을 다 벗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들어갈 때 추웠다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뇌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뇌세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쓰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세포흡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열에너지가 발생이 되더라. 오케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생산자가 자신의 모든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가 세포흡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산자도 자신의 세포흡을 하니까 열에너지 형태로 일부 에너지가 발산이 돼. 오케이? 그리고 이 생산자를 누가 먹어? 1차 소비자가 일부 먹어. 그죠? 초식동물인 소. 그죠? 소들이 일부 먹어서 이 초식동물인 1차 소비자도 양분을 공급받는 거야. 섭취를 받았어. 그죠?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는 건 유기물의 형태로 물질이 흘러가는 거고, 그 유기물을 받아서 얘네들이 유기물이야. 유기물이라고도 하는 거고,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고분자 유기화합물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탄소화합물. 왜?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막 결합되어 있어서 여러 원자들이 결합된 형태들로 화학적 성질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유기물을 다른 말로 고분자 유기화합물이다 라고도 표현하더라.
여튼 이 고분자 유기화합물의 그 화학적 결합 형태 그대로로 세포 자체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폐인 이 생명활동 에너지 형태로 바꿔줄 때 ATP 형태로 바꿔줄 때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더라. 각 영양 단계에서 얘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각각의 영양 단계에서 자신의 세포를 할 수밖에 없잖아. 세포를 해야 살아있는 거니까. 그지? 세포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발산되는 거고 1차 소비자를 누가 먹어? 2차 소비자가 먹어. 그죠? 그죠? 일부 먹어. 또 2차 소비자 누가 먹어? 3차 소비자가 일부 먹어. 그죠? 육식 관계니까.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나중에 다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낙엽이 졌다거나 식물 같은 경우는 또는 뭐 가지나 또는 줄기나 잎들이 막 고사가 돼 말라 삐뚤어져. 그럼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지. 토양으로. 토양 속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유기물들을 누가 흡수받아? 누가 받아? 분해자가 받아. 이 화살표 흐름도 잘 판단하셔야 돼. 그죠? 빛에너지가 최초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생산자. 그리고 생산자의 유기물들이, 그지? 말라 삐뚤어지고 죽거나 해가지고 가는 얘네가 분해자겠죠, 당연히. 분해자 얘네가. 그죠? 그럼 분해자도 마찬가지 뭐로? 열에너지 형태로 자신의 세포 과정에서 열에너지로 발생이 된다고. 분해자들도 그 유기물을 받아서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꾸다 보니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생태계 내에서 이 만들어졌던 발산됐던 각각의 열 에너지가 각 단계, 각 영양 단계의 각각의 영양 단계의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발생됐던 이 열 에너지들이 다시 빛 에너지가 되어서 누구에게? 식물들에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열 에너지는 이꼴 빛 에너지인가요? 아니에요. 빛은 반짝반짝반짝, 그죠? 근데 전열기란 몰라도, 그죠? 빛과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그런 전열기란 몰라도 열은 그냥 열 에너지, 뭐 적외선 이런 그 파장 형태로 그냥 열 감각을 느끼는 에너지인 것 뿐이지 걔가 다시 빛이 될 수도 없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 각 영양 단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세포 호흡을 통해 뭐를? 열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 So 얘가 다시 빛 에너지로 전환돼? 안 돼. 그러니 에너지로 순환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순환되지 않는 거야.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순환되지 않는 거야. 근데 자, 뭐는? 물질은 순환됩니다. 왜? 어떤 화학적인 형태로 CO2라는 형태들이 들어가서 먼저 유기물, 포도당 형태로 고정이 됐어요. 당연히 유기물을 형태로 먹어서 씹혀서 포식과 피식 관계를 통해서 먹혀서 유기물의 형태로 흘러가죠. 그죠? 유기물의 형태로 흘러가서 각 생산자 단계 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각 단계에서 호흡을 통해 세포 호흡을 통해서 뭐가 발생돼? CO2. 그죠? CO2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CO2가 발생돼서 호흡 단계에서 CO2 발생해서 나가버리고 CO2가 발생해서 나가버리고, 그죠? CO2가. 그리고 CO2가 발생해서 나가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각각 호흡을 할 때 CO2가 발생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받은 CO2가 생태계 내에서 광합성을 통해 들어와서 각 단계에서 CO2가 발생되니까 얘는 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은 순환됩니다. 특히 탄소는 순환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의 책에 지금 76쪽에 중간에 2번에 나와 있는 부분 설명 나오죠.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 양분은 생산자에 의해서 먹이사슬 따라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먹이를 따라서 흘러가. 유기물의 형태로. 근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쓰이거나, 그죠? 나머지 일부 에너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크게 줄어든다. 당연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 양 전체가 다 이 애에게 가진 않겠지. 왜? 얘도 이 영양 단계에서 자신의 세포 호흡을 통해서 소비가 돼버린 에너지 양이 있을 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의 극히 일부만 얘에게 갈 거고 또 얘가 얘 단계에서 세포를 쓰고 남은 것만큼의 일부 에너지만 극히 일부만 2차에게 먹혀서 가겠지.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은 당연히 피라미드 형태로 감소가 되어간다. 그치?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이 뭐 만 정도 수준이었다. 만. 그치? 그럼 여기는 뭐 100. 그치? 여기는 뭐 10. 여기는 뭐 1. 이 정도. 그치? 각 영양 단계에서 받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피라미드 형태처럼 감소될 수밖에 없더라. 피라미드 형태.
왜? 당연히 이 단계에서 각각 소비가 돼버려서 없어지는 값들이 있을 거니까. 피라미드 형태들아. 에너지의 양. 에너지 양. 자, 아래 보니까 생태 피라미드 해서 자, 이 영양 단계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 그래프 또는 뭐 개체수 피라미드 그래프, 그 다음에 생체량 피라미드 형태. 그러니까 개체수는 그 한 명 한 명의 수를 말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산림과 같은 초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산자의 개체수가 제일 많아. 오케이? 생산자의 개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로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뭐 다 고사되거나 죽어서 말라 삐뚤어지거나 그런 양을 다 제외하고 현존되어 있는 실제 유기물의 총량을 그걸 생체량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생체량도 개체수가 많았던 그 양에 비례할 거니까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겠죠.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77쪽. 자, 아까 77쪽에 아래 보면 2번 설명했던 것처럼 먹이 그물이 단순하냐 먹이 사슬이 복잡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오른쪽에 해당하는 게 좀 더 복잡한,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77쪽 위에 보니까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에서 나오고 있죠. 살짝 설명드려보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가 1차 소비잖아. 지금 봐봐. 1차 소비자, 당연히 2차 소비자,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과 개체 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가 더 작죠. 그죠? 그래서 이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그지? 개체 수 그래프, 포식과 피식 그래프에서 개체 수가 있고, 어떤 아이의 이제 개체 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이 파란색은 개체 수가 뭐 10,000개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 10,000개의 범위 안에서. 근데 얘를 따라서 마치 얘가 올라가니까 얘를 먹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감소되고, 얘가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고, 감소되니까 감소되고, 이렇게 서클을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빨간색은 얘보다 좀 더 적은 개체수 100개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100개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면, 그럼 당연히 빨간색이 상위 영향 단계겠어, 하위 영향 단계겠어? 개체수가 왔다 갔다 하는 범주가 10,000개의 수준에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조금 더 적은 개체수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 파란색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얘를 마치 먹잇감으로 먹어서 얘의 개체수도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변동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빨간색과 같은 아이의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다? 얘가 포식자야. 빨간색이 포식자. 그러니까 시라소니, 이 시라소니를 누가? 눈신토끼. 눈신토끼가 밥이야. 눈신토끼를 먹으면서 시라소니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개체수에 이걸 주고 누가 포식자냐 누가 피식자냐 찾으라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각으로 감지하셔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장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뭐 1년을 주기로 단기 안에 이런 변동의 그 규칙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신토끼랑 시라소니를 관찰해 봤을 때 거의 그냥 아주 단기 안에, 장기가 아니라, 아니 미안해, 생각하고 말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장기간 안에,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안에,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그에 비례해서 좀 늘다가 얘가 감소하니까 시라소니 개체수도 감소하고, 물론 그거 하나만 먹진 않겠지만 나름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아래 개념 쏙쏙 문제 있죠? 1, 2번 OX 문제랑 개념 문제를 지금 완성 부탁드립니다. 자, 답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0쪽, 81쪽 숙제 23일 오늘은 충정대로 쉬고, 그죠? 그 전에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주려고 남자쌤이랑 저랑 반반 나눠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자, 1번. 거기 77쪽에 OX 문제. 여러 개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걸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맞죠?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향 단계에서 하위 영향 단계로 이동한다. 상위에서 하위로 갑자기 막 다운스트림? 아니죠. 그죠? 상위 영향 단계가 포식자라는 의미야. 하위 영향 단계는 피식자, 먹히는 놈. 그죠? 반대로 바뀌었죠. 하위 영향 단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해야 맞겠지. S대 X. 하나하나 국어에서 디테일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3번. 안정된 생태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증가하더라. 맞나요?
아니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오히려 더 감소했죠. 그죠? 오케이. 자,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에 먹이 관계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다. 군집. 자,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상태의 그 개체군들의 집단이죠. 그래서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의 먹이 관계가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겠죠. 그쵸? 국어적 의미가 이게 뭔 말인가 싶겠으면, 그래, 먹잇감이 풍부해야, 그치? 내가 이것도 먹었다가, 저게 멸종돼. 다른 것도 먹었다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개체 유지에 더 유리하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5예요. 자, 다음 5번. 먹이 관계가 단순할수록 생태적 평형이,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그죠? 이거 떨어지면 저것도 먹고, 그럴수록 유지가 더 잘 된다. 라고요. X입니다. 자, 2번. 자,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가 갈수록 그 수량이 줄어드는 거 3개, 즉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거,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가 되는 거 3개를 쓰세요. 뭐 있었어요? 에너지량, 그쵸?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또 개체수,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 영양 단계의 현존량을 다른 말로 생체량이라고 합니다. 현존량을 다른 말로 생체량. 왜냐면 그 영양 단계에서 뭐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다거나 등등등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는 이제 또 나눠서 할 수 있으면 나눠서 해서 좀 진도를 쭉쭉 나갈 거라 80쪽, 81쪽까지 금요일까지는 최대한 해갖고 80쪽, 81쪽까지. 남자쌤이 숙제 내주신 거 별로 없죠? 80쪽, 81쪽까지 금요일까지. 내일 모레 금요일, 그죠? 이번 주 금요일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 정상 수업하고요. 혹시 결석 예정 있다거나 가족 여행 때문에 미리 얘기해주세요. 영상 찍어놔야 되니까.